검은 화면 위로 긴박한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불길이 치솟는 테헤란 도심의 영상이 전 세계 뉴스를 뒤덮었습니다. 2026년 중동에서 전면전이 터진 겁니다. 수십 년간 이어져 온 지역의 긴장이 마침내 임계점을 넘어선 순간이었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꺼지고 하늘은 검은 연기로 뒤덮였으며 거리에는 사이렌 소리만이 메아리쳤습니다. 국제사회는 숨을 죽였습니다. 모두가 다음 수를 계산하고 있었죠. 그리고 그 혼돈 속에서 단 한마디가 이란 전역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이건 우리 전쟁이 아닙니다. 지금 즉시 철수합니다. 70년 동안 형제라 부르며 수조 원어치의 무기를 팔아치웠던 러시아가 전쟁이 시작된 지 단 6시간 만에 국경 밖으로 사라진 겁니다. 6시간입니다. 테헤란 시민들이 지하 대피소로 피신하기도 전에 수십 년의 동맹 관계가 증발해버린 겁니다. 러시아 대사관 직원들이 짐을 챙기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됐습니다. 외교 문서도 제대로 챙기지 않은 채 차에 올라타는 모습이었죠. 그야말로 야반도주였습니다. 전략적 동반자라며 이란의 자원을 싹쓸이하던 중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불길이 치솟자마자 우리는 중립이다라며 모든 소통 채널을 차단하고 가장 먼저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철통 같은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조하던 중국. 외교부의 성명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베이징 주재 이란 대사가 면담을 요청했지만 중국 측은 전화조차 받지 않았다는 후문이 전해졌습니다. 수십 년간 쌓아온 동맹의 언어가 포탄 한 방에 종이 조각처럼 찢겨나간 순간이었습니다. 이란 국민들은 텔레비전 앞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울었고 누군가는 분노했습니다. 거리에서 만난 한 테헤란 시민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순진했는지 이제 알았습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우리 편이 아니었어요. 그 말이 이란 전역으로 번졌습니다. 배신감은 공포보다 더 깊고 차가운 감정이었습니다. 그 시각 미국 펜타곤 지하 회의실에서는 오만한 비웃음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한 고위 장성이 지도 위 한반도를 툭 치며 말했습니다. 러시아도 도망가는 마당에 한국 따위가 뭘 하겠어? 미국 없으면 하루도 못 버틸 나라가 감히 어디에 명함을 내미나? 회의실은 한국을 무시하는 조롱으로 가득 찼습니다. 장성들은 킬킬대며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려 했습니다. 한국은 그들의 눈에 그저 미국의 군사우산 아래 겨우 숨쉬는 작은 나라였을 뿐이었으니까요. 그 조롱에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수십 년간 미국은 한국을 관리 대상으로 봤습니다. 방위비를 분담하고 미군 기지를 제공하고 미국산 무기를 사주는 고분고분한 동맹국. 자체적인 판단보다는 워싱턴의 지시를 따르는 나라. 적어도 그들은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회의실에서 한국의 이름이 언급되는 건 거의 없었습니다. 있다 해도 항상 비웃음의 대상이었죠.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메인 스크린이 전환됐습니다. 폭격으로 연기가 자욱한 테헤란의 서울로 광장. 수십만 명의 이란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는데 그들의 손에 들린 건 이란 국기가 아니었습니다. 피 묻은 손으로 직접 그려낸 선명한 태극기였습니다.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누군가 커피잔을 내려놓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한국을 비웃던 장성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스크린 속에서는 수십만 명의 이란인들이 태극기를 흔들며 대한민국을 외치고 있었습니다. 전쟁 중인 나라의 수도 한복판에서 전혀 다른 나라의 국기가 물결치고 있었습니다. 역사상 유례를 찾기 어려운 장면이었습니다. 저는 전직 펜타곤 전략 분석관 에릭 맥클레인입니다. 저는 그 회의실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확신합니다. 강대국들은 한국을 처절하게 오해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처음부터 이해하려 하지 않았다고 표현하는 게 더 정확할 겁니다. 그들은 한국이 쏟아붓는 연간 60조 원의 국방비와 170억 달러가 넘는 방산, 수출 규모를 단순한 숫자로만 봤습니다. 스프레드시트 안의 데이터였죠. 미국 부품 없으면 작동도 안 될 장난감이라며 제 보고서를 쓰레기통에 던졌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제가 작성한 보고서의 제목은 한국의 전략적 자율성 새로운 패러다임이었습니다. 그 보고서가 공중으로 날아가 쓰레기통에 떨어지던 순간 저는 이 나라가 얼마나 오만한지를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 하지만 이란 국민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197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당시 이란은 팔라비 왕조 말기 석유 붐을 타고 대규모 인프라 건설의 한창이었습니다. 사막 한가운데 도시를 세우고 도로를 놓고 항구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서방의 대형 건설사들이 먼저 손을 들었습니다. 막대한 계약금을 챙겼습니다. 그런데 공사 도중 정세가 불안해지자 하나둘씩 짐을 쌌습니다. 계약서를 내던지고 장비를 버려두고 떠났습니다. 그 자리에 남은 것은 한국의 건설 노동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래바람이 몰아치는 낮에도 영하로 떨어지는 밤에도 현장을 지켰습니다. 포탄 소리가 들려와도 약속한 날짜는 지킨다며 헬멧을 고쳐 쓰고 다시 삽을 들었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으니 끝까지 완수한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별다른 웅변도 없었고 거창한 명분도 없었습니다. 그냥 약속을 지킨 겁니다. 이란인들은 그걸 눈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가슴에 새겼습니다. 그 한국인 노동자들의 이름을 기억하는 이란 노인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자신의 손자에게 한국 사람들은 달라라고 이야기해주는 할아버지들이요. 반세기 동안 이 이야기는 이란의 가정에서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습니다. 교과서에 실린 역사가 아니라 식탁에서 나누는 살아있는 기억으로요. 여기에 최근까지 이어진 한국 외교팀의 행보가 더해졌습니다. 2026년 전쟁이 발발하자마자 한국 정부가 가장 먼저 한 일은 현지 교민 파악이었습니다. 외교부 긴급 대책반이 꾸려졌고 각국 대사관이 문을 닫는 와중에도 한국 대사관은 불을 켜두었습니다. 단 한 명의 국민도 포기하지 않는다는 원칙하에 1박 2일 사투를 벌였습니다. 포화가 빗발치는 루트를 뚫고 교민들을 공항으로 이송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외교관들 스스로가 생명의 위협을 감수했습니다. 이 장면은 이란 현지 언론을 통해 보도됐습니다. 이란인들은 뉴스를 보며 말했습니다. 저 나라는 자국민을 저렇게 지킨다. 우리 정부는 어떤가? 그 비교는 자연스러운 감정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감정은 한국에 대한 깊은 경외심으로 이어졌습니다. 동명부대 이야기도 빠질 수 없습니다. 레바논에 파병된 한국 평화유지군 동명부대는 처음부터 총을 들지 않는 부대로 알려졌습니다. 그들이 가져간 건 총기가 아니라 청진기였습니다. 의료 장비였고 교육 자재였습니다. 아이들에게 태권도를 가르치고 마을 어른들의 혈압을 재줬습니다. 군인이 아닌 이웃으로 다가간 겁니다. 중동 전역에 이 소문이 퍼졌습니다. 한국 군인은 다르다고. 그들은 지배하러 오는 게 아니라 돕기 위해 온다고. 이란인들은 이 이야기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터졌을 때 그들의 마음속에 떠오른 나라는 러시아도 중국도 미국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이란인들에게 한국은 필요할 때만 찾는 강대국이 아닌 목숨을 걸고 약속을 지키는 유일한 친구가 된 겁니다. 국가 간의 관계가 이익으로만 설명될 수 없다는 걸 이 장면이 온몸으로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새벽 5시 12분 펜타곤 상황실의 모든 경보가 동시에 울렸습니다. 이란이 발사한 방어 미사일의 정밀도가 미군 최첨단 요격 시스템보다 무려 30%나 높게 측정된 겁니다. 장성들은 시스템 오류다 라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기술자들이 달려들어 수치를 확인하고 또 확인했습니다. 3번, 4번을 검증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재측정할수록 수치는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이란의 하늘을 장악한 건 러시아의 주파수도 중국의 시스템도 아니었습니다. 한국국방과학연구소가 지난 20년간 비밀리에 완성한 독자적 암호화 체계였습니다. 세간에는 K-신경망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된 이 시스템은 기존의 미사일, 방어 논리를 근본부터 뒤집어 놓은 것이었습니다. 기존의 요격 시스템은 미사일의 궤적을 예측하고 그 경로에 요격체를 보내는 방식이었습니다. 빠르고 정확하지만
적이 궤적을 불규칙하게 바꾸면 대응이 늦어집니다. 한국의 K- 신경망은 달랐습니다. 발사 순간부터 억 단위의 연산을 통해 가능한 모든 궤적 변환을 미리 계산하고 요격체가 먼저 그 지점에 도착해서 기다리는 방식이었습니다. 쫓아가는 게 아니라 앞서서 기다리는 겁니다. 미국의 이지스 시스템조차 분석하지 못한 이 정체불명의 신호체계는 적의 전파 교란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독자적인 암호화 주파수를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미국 인공위성이 신호를 포착하려 해도 패턴 자체를 알 수 없었습니다. 98%라는 경이로운 요격률은 그렇게 탄생했습니다. 펜타곤이 그토록 무시했던 그 60조 원이 어디에 쓰였는지 이제야 드러난 겁니다. 단순한 무기를 사는 데 쓰인 게 아니었습니다. 전장의 판도 자체를 바꾸는 거대한 신경망을 20년에 걸쳐 조용히 치밀하게 구축하는 데 쓰였던 겁니다. 언론이 K-방산 수출 소식을 보도할 때 그 뒤에서 한국은 훨씬 더 크고 깊은 그림을 그리고 있었던 겁니다. 세계가 경악한 건 단순히 기술력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K-9 자주포가 전선에 배치됐을 때 현지 운용부대는 처음엔 반신반의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 사격 훈련 이후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사격 정확도가 기존 장비의 2배를 넘었을 뿐 아니라 극한 환경에서도 고장이 없었습니다. 모래먼지가 가득한 사막, 영하 20도의 혹한. 어떤 조건에서도 K-9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현장 지휘관들 사이에서 기계가 아니라 생물 같다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천국-II 방공 미사일 시스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층 방어 체계를 구축하는 속도와 정확성이 타의 추종을 불허했습니다. 배치 후 첫 48시간 동안 테헤란 상공을 향해 날아온 미사일을 연속으로 요격하는 장면이 위성 영상에 잡혔습니다. 그 영상을 분석한 한 유럽 방산 전문가는 이건 교과서에 없는 수준이라고 말했습니다. 전 세계 언론이 경악했습니다. 왜 하필 대한민국인가? CNN, BBC, 알자지라 할 것 없이 모든 화면에 태극기 물결이 중계됐습니다. 강대국들이 모두 떠난 지옥 같은 전쟁터에서 이란인들이 태극기를 흔들며 대한민국을 연호하는 모습은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장면이었습니다. 스튜디오의 앵커들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 장면을 어떤 언어로 설명해야 할지 아무도 몰랐으니까요. BBC의 베테랑 중동 특파원은 생방송 중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 지역에서 30년을 일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장면은 처음입니다. 전쟁 중인 나라의 국민이 자국 국기도 아닌 다른 나라의 국기를 들고 광장에 나오는 일은 제가 아는 역사 속에 없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긴급 사설을 내보냈습니다. 제목은 단 4글자였습니다. 코리어즈 모먼트. 한국의 시간. 한국이 단순히 전쟁터에서 유용한 나라가 아니라 새로운 세계 질서를 상징하는 존재로 부상했다는 분석이었습니다. 미군 장성들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습니다. 자신들이 하청 국가라고 비웃었던 한국이 사실은 자신들의 전략, 자산을 단숨에 무력화할 수 있는 가장 두려운 존재였다는 걸 그제서야 깨달은 겁니다. 더 정확히는 두려운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가장 신뢰받는 존재였습니다. 그것이 더 무서웠습니다. 힘은 두려움을 만들고 두려움은 저항을 만듭니다. 하지만 신뢰는 자발적인 헌신을 만듭니다. 이란 국민들이 태극기를 든 건 한국이 강해서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진심을 보여줬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차이를 미국의 장성들은 평생 배우지 못한 겁니다. 나토의 한 전략가는 자리에 털썩 앉으며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우리가 숫자로 전쟁을 계산할 때 한국은 인간의 마음을 데이터로 바꿨다. 이 말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군사 전문 매체들이 인용했고 국제관계학자들이 논문에 쓰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전략은 단순한 군사 전략이 아니었습니다. 50년에 걸친 인간관계의 축적, 신뢰의 복리이자가 드디어 만기를 맞이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 많은 것을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언제나 스스로를 작은 나라라고 말해왔습니다. 강대국 사이에 낀 반도 국가, 항상 외세의 눈치를 봐야 했던 역사.
하지만 그 역사가 한국에게 준 것이 있었습니다. 강자의 오만함 대신 약자의 공감 능력, 지배하는 법 대신 함께 버티는 법. 그 감각이 사막의 모래바람 속에서, 포탄이 떨어지는 공사 현장에서, 청진기를 든 군인의 손끝에서 면면이 살아있었던 겁니다. 그게 기술이 됐습니다. 단순히 무기를 만드는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을 이해하고, 인간의 필요를 예측하고, 인간의 신뢰를 쌓는 기술. 그것이 K-신경망의 진짜 이름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펜타곤 회의실을 나오며 확신했습니다. 세계 질서의 중심은 더 이상 무력이나 돈이 아닙니다. 50년 전 사막에서 시작된 뜨거운 인연, 배신이 판치는 국제사회에서 끝까지 신의를 지킨 나라. 그 진심을 기술로 승화시킨 대한민국이 진정한 리더로 우뚝 선 겁니다. 무기로 굴복시키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신뢰로 지켜주는 시대, 마음으로 연결되는 시대, 강한 나라가 아닌 믿을 수 있는 나라가 세계의 중심이 되는 시대, 바로 대한민국의 시대가 열린 겁니다. 테헤란의 서울로 광장에서 태극기가 펄럭이는 그 장면이 오래도록 제 머릿속에 남아 있습니다. 피 묻은 손으로 그려낸 태극기. 그것은 단순한 천조각이 아니었습니다. 반세기 동안 쌓아온 신뢰의 무게였고, 강대국들이 끝내 사지 못한 가장 비싼 것의 이름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이 가슴 벅차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은 한국의 기술력이 세계 평화를 어떻게 바꿀 것이라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